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도 때마침 이분을 모실 수 있게 됐고요.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북한을 훤히 내려다보고 계신 분입니다.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이 왜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띄웠나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3프로 TV 두 번째로 지금 네네. 출연했죠. 예, 지난달에 나오고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말할 때 저강도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저강도. 아무래도 남북 관계 긴장 관계를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죽는 도발을 하느냐 안 하냐 그게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인명 피해가 나는 도발은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다음에 대응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도발을 할 것이냐를 말했을 때 제가 뭐 산 같은 데다가 뭐 포사격을 한다든지 풍선을 향해서 뭐 고사 기관총을 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북한이 택한 것은 무인기 날려보내서 휘젓고 가지 않습니까? 예, 뭐 저런 도발이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근데 좀 생소한 도발이어서 무인기. 네, 그래서 뭐 무인기에 대한 실체도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종이 있다던가 그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를 처음 보게 됐었던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있었나요? 무인기? 과거에 있었죠. 2014년에 우리 한국 땅에서 북한 무인기가 5개가 발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국에서 떨어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진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성주, 그 사드 배치된 데까지 가서 그 일본제 그 DSLR인가 그 뭐 DLSR, DSLR요? 카메라요? 카메라. DSLR. 예, 그게 한 200만, 300만 원대 카메라를 달고 성주까지 가서 사진 찍고 돌아가다가 떨어졌어요. 결국 기술적 고장이죠. 예, 뭐 연료가 바닥 났다든지. 하기는 그때는 또 그 드론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니 뭐 지금 비행기나 그때 비행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도 보니까 그때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이라는 게 뭐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더 이상 발전하면 거의 뭐 저 폭탄 같은 거 매달고 올 수 있는 큰 크기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또 드론도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육안으로 본 그 무인기는 그냥 그 지정된 그 코스를 미리 입력해가지고 왔다가 가는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무인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정한 것 같아요. 한국을 괴롭히기 위한 아이템으로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요? 괴롭히기 위한 아이템으로 드론이 괜찮은 이유가 뭘까요? 드론이 가격이 싸잖아요. 저거 떨어져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싼 값으로 뭔가 그런데 압박할 수 우리는 있다? 좀 이번에 좀 창피한 게 우리 비행기 떨어졌죠. 비행기를 비싼 비행기가 그리고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굴욕을 당한 거죠.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작은 규모의 도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그 북한은 그렇습니다. 그 한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는 뭐 도발하지 않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가 너희들이 우리하고 어서가지고 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와서 옆구리 찌르고 살짝 이러고 뭐 엉덩이 찌르고 달아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죠. 편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사실 그 북한의 도발은 아무래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이나 한국 등과 같은 이 극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정부들의 반응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조금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감흥이 없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결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유형의 도발은 조금씩 더 틀어가면서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제가 말씀을 뭐 갑자기 뭐 그 풍선 날아온다고 뭐 포를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그 바다 해류를 타고 뭐 작은 폭발물 같이 그런 거 설치한 뭐 부유물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인천항 같은 게 거의 마비될 수도 있고요. 드론이 저 인천공항쯤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항공기 이착륙 1시간 마비되면 우리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정말 그렇죠. 인천공항 주변에 저런 드론을 하루에 뭐 순서 한꺼번에 날리지 않고 한 대씩 한 5번씩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받는 타격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요목조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5년 전에도 성주 그 사드 부지까지 갔었다고 했잖아요. 예. 떨어졌는데, 근데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무인기 공격이 뭔가 무인기 정찰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참 치명적인 정말 부끄럽게 창피를 당했죠. 네.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워봤더니 북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지도 못 돌아가고 청와대 와서 사진 찍어놓고 뚝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야 무슨 저런 조악한 장난질 하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 간의 그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도발하지 않았는데 이젠 대놓고 다시 한번 그거 하는데 이번에는 잘 봐라 하는 식으로 육안으로 관측될 정도의 높이까지 띄어서 이렇게 장난질 치는데 육안으로 관측될 정도였다고요? 예. 올려다보고 사진으로 저희가 동영상도 다 이번에 시민들이 찍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랬군요. 이거 약간 우리나라 안보 너무 뚫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리고 5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떤 레이더에 그 드론기가 뭔가 포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는 너무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레이더로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이더가 비행기를 포착하는 것이지 네. 이번 드론 같은 경우는 뭐 그 가로 세로 너비가 뭐 1m, 3m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는 새대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포착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또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네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도를 우리가 그 구글어스 보면 뭐 너무 잘 나오고 네이버 뷰 보면 그 거리 뷰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좀 와서 찍어가 봐야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없는데 그냥 장난질을 하는 수준이죠.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내년도에 내가 장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올해는 맨날 쏘는 데만 집착해가지고 뭐 포를 쏘고 미사일 쏘고 여기에 빠져 있었다면 내년도에는 이 드론이라는 새로운 장난감에 집착해가지고 계속 그 장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보냈는데 한국 사회 반응이 의외로 뜨거웠어요. 네, 뜨거우니까 이거 뭐 키네 해가지고 앞으로 또 할 수 있어요.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저 FA 경공업기가 우리가 추락시키러 갔다가 우리 비행기가 오히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드론 보낸 놈들 훈장 받았을 거예요. 야 드론 보냄으로써 이거 한국 공군 전력까지 약화시켰다고. 자기들 딴은 지금 표창 수여식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난 4년 전, 5년 전에 사드 기지 왔었을 때는 말 그대로 뭐 어떤 정찰 목적 이런 의미가 있었다 보여지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무인기가 넘어오게 되었었던 것이 어떤 특정한 정찰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찰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냥 목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긴장을 높이기 위한 북한으로서의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거죠. 정찰이야 뭐 그 카메라 가지고 찍어봐야 뭐 크게 없고 뭐 북한으로서는 그래서 용산 그 대통령 거기까지 거기는 뭐 이제 우리가 구글어스에 잘 안 나타나니까 뭐 보고 갈 수 있는데 뭐 보면 뭐랍니까 뭐 보여주죠 뭐 그거 뭐 보라 합시다. 근데 만약에 기자님 그 드론에 뭔가 폭발물 같은 거를 설치해서 이걸 떨어뜨렸다 어쨌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였다면 그 떨어뜨려서 폭탄이라도 터뜨리고 이랬으면은 그건 굉장한 위험이잖아요. 그건 전쟁이죠 벌써. 그 비행기를 폭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대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그 북한 무인기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면서요? 뭐 나무로 합판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알루미늄 정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무인기는 북한에 얼마나 있는 걸까요? 정확한 대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1990년대부터 평북의 방현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무인기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북한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북한의 무인기 대수가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게 뭐 가령 북한이 무인기 1000대 있다.
근데 뭐 작전 중에 300대가 떨어졌다. 그럼 700대 남았다. 이런 계산이 형성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런 거 마음 먹으면 하루에 100대라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런 조잡한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가지고 몇 대가 있냐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었던 우리나라의 공격용 전투기로 대응을 나섰지만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 이거는 앞서서도 이제 저는 레이더 측면에서는 셋대로 인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공격용 헬기로 이게 불가능했다라는 건 뭔가 방공망에 이거 커다란 구멍이다. 이런 좀 이야기가 좀 제기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 지금 무인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벌칸포 같은 거 쏘면 방아쇠 당기면 수백 발이 두룩두룩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격추시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나간 탄알이 수천 미터 올라갔다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서울 경기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습니까? 오히려 추락했을 때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 탄두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더 위험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쏠 수 없는 지금 뭐 이번에 100발 쏜 것도 서해 갔을 때 쐈는데 워낙 작으니까 잘 안 맞겠죠. 그래서 그런 걸 뭐 구체 우리가 추락시키겠다고 하는 대응 수단이 지금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문제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카드를 빨리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무인기 같은 게 저게 진짜 대표적인 북한으로서는 돈을 안 쓰는 싸구려 공격인데 우리는 또 대응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무인기는 북한에서 만드는데 뭐 가령 몇백 달러 든다고 하면 우리는 저런 무인기까지 찾아내려면 레이더 성능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몇십억 원 투자해서 레이더 하나 설치하면 그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말하자면 저 도발이 당하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같은 거 아이언돔 같은 거 설치하면 우리도 저 무인기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탄도 우리가 아이언돔으로 쏴서 맞추는데 근데 아이언돔 한 벌 쏘는데 몇 천만 원의 그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만드는 데는 수십만 원 가지고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대충 한 뻥 쏘는 거예요. 어디 떨어진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십만 원짜리 포탄을 잡겠다고 이스라엘은 그 100배 이상의 비용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인기가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수십만 원짜리 싸구려를 갖다가 띄워놓으면 우리는 그 대응하려고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미사일 도발에 무덤덤했던 것처럼 무인기 또 계속 날아오면 우리 또 무덤덤해질 겁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뭐 수리탄을 떨구지 않는 이상에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군의 반응은 뭐 수리타산이 안 맞는 대응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북한에서 저렇게 전형적인 저예산 공격으로 이게 사실 수지가 안 맞는 거거든요. 저예산으로 저렇게 막 조잡한 거 보내면 우리는 정말 정밀한 대공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수지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응은 북한 저 무인기가 들어오면 창이 들어오면 그거 맞겠다 거기다 집착하지 말고 우린 북한이 아픈 것도 찌르면 되죠. 제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서 무인기 보냈으니까 우리는 3대를 보내라 1대 보내면 이렇게 지시한 거는 정말 수지가 안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무인기는 정말 비싼 겁니다. 근데 무인기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공 화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인기 들어온다고 쏘면 그 포탄이 또 어디 떨어지겠습니까? 남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서 떨어지면 우리 너무 비싼 무인기를 잃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사 무인기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무인기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전기가 없는데 확성기가 날아가면 자기들도 확성기 같이 불어야 북한 사람들이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없으면 야심한 새벽 같은 데는 확성기 소리가 한 40km씩 들어가요. 그런 게 무섭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군사 분계선 일대는 몽땅 항공 그 제한 구역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다 설정돼 있는데 저라면
특정 구간 다 열어놓으면 그것도 무질서해지니까 열어놓고 여기서 마음대로 날려 이러면 우리가 민간에서 진짜 대학 동호회도 만들자꾸나 하면 저런 무인기를 북한이 한 대만은 우리 1000대 만들 수도 있는 경제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 보내서 막 가령 김일성 광장 같은 데다 USB 막 떨고요. 그럼 북한이 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서 하나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걸 쳐가지고 북한에서 뭐 장난질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 맡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따라다니다 보면 지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확성기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건가요? 네, 다 지금 중단된 상태. 있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어떤 가성비를 따지는 보복을 하게 된다면 진짜 그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확성기를 설치만 해도 북한한테는 위협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무인기 계속 도발하게 되면 우리 확성기 불겠다 해서 몇 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치만 하는 신용을 내는 거죠. 그 확성 방송은 하지 않고 그렇군요. 설치만 하는 거 북한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네네네. 또 넘어오면 이게 하나 틀게. 두 번째 또 넘어오면 이번에는 1000원에서 틀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북한으로서는 아프죠. 그런 대응은. 전형적으로 비대칭형의 우리가 공격 방식이 대북 확성기 같은 걸 둘 수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평양도 멀지 않아요. 대학 동호회 그 드론이 가서 평양 상공 휘젓고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사일을 쓰고 뭐 그래도 또 북한이 미사일 쏘네, 왜 돈 쓰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 정도였는데 이번 드론이 우리나라 서울 그것도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곳까지 와서 휘젓고 갔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고 이게 가능한가? 이 북한이 이거 너무 도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뭔가 폭탄이나 정말 생화학 무기라도 가지고 올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뭐 그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죠. 폭탄을 떨구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폭격입니다. 폭격. 그럼 우리도 폭격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이건 그렇죠. 전쟁이에요. 생화학 무기는 이게 만약에 생화학 그 세균 같은 거 투하했다 걸리면 이건 그냥 폭격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생화학 무기는 거의 핵과 동급으로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 행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테러 집단이에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테러 집단. 그러면 거의 그 전쟁 수준에 가가지고 북한 저 미군 같은 데는 뭐 스텔스기도 많으니까 가서 어디 가서 진짜 어디 폭격하고 와도 북한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의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냐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군의 대응이 어떨 거냐가 가장 궁금했는데 의외로 기자님이 좀 아주 그 저렴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았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우리 정부와 우리 군도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궁금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이 문제를 뭐 한국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의식을 한다라면 사실 미국 입장으로도 뭔가 말이 나왔겠죠. 대응을 뭐 이런 무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제재,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뭐 이런 논의 등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뭐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만 미국이 봤을 때는 좀 시시한 일이죠. 미국이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사실 드론이라는 게 지금 중국과 대만 같은 그 지금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문도 찌먼다오는 바로 그 중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그러니까 맨날 거기는 중국 그 드론들이 와서 찍고 가고 맨날 그 상공에서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상이 있는 일이군요. 네, 거기는 일상이 있는 일인데 그게 크게 군사적 위협으로서는 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드론에서 폭탄은 안 달았는데 뚝 떨어졌다. 그래서 뭐 서울 가다가 차가 파손됐다. 뭐 이러면 그건 우리의 피해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성기 방송 재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풀고 우리 또 풍선 보낼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는 북한에서도 삐라를 뿌렸어요. 사실 그랬고 저희도 못한 거 그런 것은 있었지 않았어요? 삐라를 왔는데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삐라가 살포가 돼야 되는데 그랬죠. 다 와서 뭉텅이로 뚝뚝 떨궈서 저 은평에 가서 차 하나 박살났잖아요. 그래요. 한 40km 되는데
풍선이 툭 터지면서 삐라 뭉텅이가 이게 수십 킬로짜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머. 차가 파손난 일도 있고. 자연재해인가요? 네, 그게 뭐 드론급 그 위협이었죠 그때는. 근데 그때 우리 별 얘기 없이 넘어갔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그때 풍선 날렸으니까. 예. 지금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싶은 정도는 없나요? 뭔가 선을 약간 이거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패턴은 없나요? 아직은 그게 없다고 보죠. 드론 같은 네.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위협스러운 도발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포탄이 날아온다 이런 도발도 있었잖아요. 그 풍선 뭐 떨군다고 하면서 포를 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발은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렇지만 이 무인기 보내는 것은 일단 저거는 참 막기가 어려운 도발이고 저거 제일 잘 막을 수 있는 게 아이언돔이죠. 우리 지금 아이언돔을 들여온다 만다 이런 얘기하는데 좀 무인기 잡겠다고 우리가 미사일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몇 억짜리를. 네, 그리고 그게 폭발하게 되면 파편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저런 건 보통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거기다가 레이저 포탄 같은 거를 설치했습니다. 정밀 타격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레이저는 아주 가격이 싸요. 뭐 한 발 추락시키는데 1불 정도밖에 안 들지만 근데 또 그 주변 장비 가격이 하면 그 포탄 쏘는 거나 비슷한데 그거를 쏘게 되면 떨굴 수 있는데 북한이 또 그러면 진짜 쿠킹 호일 감고 와도 그것도 레이저로 회피를 하는 그런 뭐 진짜 마음 먹은 대로 북한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에 사실 저는 굉장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관련된 그 시나리오 어떻게 이렇게 넘어왔고 또 한 4대가 뒤에서 좀 교란 작전을 펼치다가 그건 또 소실이 됐다고요. 뭐 다시 돌아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대한민국 상공에 유유히 날아와서 다시 한 몇 시간 있다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북한이 너무 선 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님께서 이 정도는 뭐 원래 선 넘기로 작정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선을 이제 넘을 건데 어떻게 넘는가가 제가 관건이라고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뭐 저 정도 무인기 가지고 선을 넘었는데 저 정도 그냥 북한에서는 장난 수준으로 그냥 한국 사회에 자꾸 이게 분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벌컨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사격해서 떨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 떨구는 것보다 드론이 떨어져서 위험해. 파편이 떨어져서 위험해. 더 위험하죠. 그리고 또 헬기 같은 걸 그물카만 그 대형 그물 달고 가서 그냥 훅 포획해가 오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가 아마 군에서 그런 방식을 이제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인기가 속도가 워낙 천천히 갑니다. 한 시속 1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기 있다고 누가 알려주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물로 포획해 오는 방식으로 아마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뭐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하면 다음번 무인기부터 좀 포획해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져와 봐요. 그게 쓸모는 없어요.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무인기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이런 도발의 상황이 수위가 더 높아지거나 강화되는 거가 이제 더 걱정일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도발의 끝판왕은 무엇일까? 사실 그것도 가장 궁금하거든요. 사실 올해 연초부터 사실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고 이미 우리 정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라는 것들은 이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은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뭐 핵실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7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6번이군요. 그러니까 뭐 7차 핵실험 한다 해서 한국 사회에 주는 충격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에서 발표하기를 수소탄도 만들었다고 해요. 수소탄이라는 건 한 발 터지면 뭐 서울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탄도 만들었다는데 이제 뭐 핵실험 더 해봐야 우리가 특별히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핵실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뭐 우리가 자꾸 북한에서 하는 도발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도발은 뭐 이미 뭐 6번 당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북한에서? 코로나는 이제 북한에서 끝났죠. 끝났다라고 보시나요? 이미 그러면 대유행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북한의 대응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대응이 사실상 끝났죠. 왜냐하면
한번 그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코로나가 퍼졌는데 예, 북한처럼 뭐 코로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한 2년 넘게 자랑하다가 한번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중국도 지금 계속 그 제로 그렇죠. 코로나 하는 게 14억이 갑자기 휙 휩쓸고 가게 되면 병상도 모자라고 이건 그냥 자연면역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딱 그런 꼴이었죠. 그때는 뭐 북한에서 코로나를 우리가 보면 우리는 코를 찔러가지고 검사하는 장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열만 나면 너 코로나 걸렸가 보다 해가지고 감기처럼 한번 슉 돌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막는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집단 면역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크게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들어온다고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북한이 답답한 거죠. 네, 무역도 못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앞으로 뭐 문을 연다 할 때 북한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겠다고 할 일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군의 대응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 대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론 부대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게 되면 드론의 효용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크라이나가 잘 활용하죠. 드론을 이용해서 정찰도 하고 뭐 폭탄도 떨구고. 근데 그런 무기용 드론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관제가 돼야 됩니다. 조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호가 가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십 킬로 밖에서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전파 방해 같은 거 받게 되면 그 드론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에서 우리가 그 전쟁이 난다든지 할 때 드론이 꼭 필요한 상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북한에서 보낸 드론이 이 지상에서 조종하게 되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폭용 드론은 반드시 목표를 포착하고 조종을 해야 정확하게 명중하는 건데 지금 북한의 그 드론은 미리 좌표를 입력해가지고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째밍할 거 뭐가 없습니다. 이미 뭐 다 좌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론 부대를 창설해서 드론은 드론으로 막아요, 사실은. 근데 그 여정이가 2018년에 그 평창 올림픽에 왔을 때 우리 드론 쇼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수백 대가 딱 떠가지고 했는데 그걸 보고 김여정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드론을 써야 되겠다. 근데 그 기술력이라는 게 상당히 그 무기용으로 쓰려면 정말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드론 같은 경우는 래퍼라든지 그다음에 뭐 글로벌 호크 이런 거는 F-22 막 10대 가격이에요. 길이도 그렇군요. 한 12m, 13m 이렇게 되고 네네. 이런 정도의 무인기 돼야 미사일을 장착하고 들어가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외 미국 외에 드론이 발전된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무인기가 지금 러시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상당히 무인기가 발전돼 있는데 근데 그 이란에서 기술을 갖고 있으면 북한도 뭐 그 기술이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킬로짜리 폭탄 정도를 하나 매달고 오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청 커지는 거예요. 한 10m 길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격추시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크게 되면 격추시키기가 더 쉽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딜레마죠. 그리고 이란 무인기가 우크라이나에서 가서 무기용으로 사용하다 격추된 거 보니까 이란 무인기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82%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벌써 네. 그 정도 되면 부품이 500개 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북한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북한이 어려워지는 거죠. 돈 없는 나라가 그 반도체를 밀수집해가지고 500개 부품을 조합해가지고 하면 그 북한에서는 그 비행기 만드는 것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경제력을 그런데 탕진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에서 그 무인기를 정말 고성능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잡한 수준의 그 무인기는 우리도 무인기가 나가가지고 3,000m 날아 들어온다면 우리도 3,000m 무인기 있으면서 카메라 보는 거죠. 지금 지상에서 보니까 발견하기 어렵지 같은 고도에서 카메라 달고 와서 어디 들어오나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가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무인기가 가서 자포가면 되는데 근데 그 무인기가 떨어지면 그게 또 피해가 되니까 그게 또 골치 아픈 문제죠. 예. 어제 새 대를 또 드론인 줄 오해하고 예. 전투기가 또 떴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 기자님께서는 계속 이 정도 도발은 그냥 북한이 우리 그들의 존재, 너희 편하게 살지 마라 이 정도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 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이건 예민해야 되니까요. 엄청나게 당황스럽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뭐 이번 이슈도 이렇게 되다가 조금 긴장하다가 말아버릴 그런 이슈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라는 게 좀 떠들다가 북한에 무인기 더 안 보냈다 그러면 또 잊혀지죠. 2014년에도 무인기 5대 발견됐을 때도 그때 성주 사드 기지까지 다 찍었다 해서 난리가 났지만 좀 이따 또 묻혀버리는 것처럼 북한에서 계속 무인기를 안 보내고 그러면 이것도 뭐 좀 이따가 사라지는 해프닝일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언제든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감시 넘어오는 거 보게 되면 감시 자산을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헬기 같은데 이제 좀 뭐 그물로 포획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새롭게 장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들겠죠. 만들어서 어느 경로 따라서 온다 그러면 헬기 가가지고 그물로 포획해가지고 오는 방식 그런 건 뭐 크게 돈이 안 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도. 예. 지금 이제 앞서서도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했던 이런 도발들이 9.19 합의를 사실상 무기력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9.19 합의는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새롭게 무력화된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윤석열 정부 현 정부의 우리 정부의 어떤 스탠스는 확고하겠죠. 사실은 뭐 지금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등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사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엇갈려 갈까 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여론도 의식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북한 드론을 막아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게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뭐 드론 뭐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면 꼭 국민들의 그 질타를 받아서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탠스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또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그 정쟁의 여지가 없는데. 근데 9.19 선언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 강릉 속초 앞바다에도 미사일 쏘고 이건 벌써 심각한 위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드론 못지않게 한국 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쏜 게 더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또 북한으로서는 전문 앉아서 어떻게 뭘 가지고 괴롭힐까 그런 다양한 아이템을 놓고 지금 이 중에 선택한 것이 무인기란 말이죠. 한 10개 넘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무인기가 이제 덤덤해지고 안 먹히면 또 뭐 가지고 괴롭힐 것이냐. 저는 그 목함지뢰 같은 거 홍수 났다 해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풀어놓으면요. 저게 우리 저 교동도라든지 강화 이쪽에 쫙 깔리거든요. 그러면 갯벌 들어가다 폭발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게 참 그 북한에다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우리가 우리 땅에다 묻어놨는데 유실된 거다 이러면 이게 대응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 도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북한에서 막 나가자꾸나 하면. 그리고 풍선 같은 거 뿌린다 우리가 날린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우리는 풍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뭐 고사총을 쐈다 해가지고 그럼 탄피가 한국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이다. 일단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무인기는 하늘에 떠서 이렇게 다시 또 북한을 돌아갔으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우리가 내년에 다시 뭔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다시 지금 기대하는 건 좀 섣부르겠네요.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북한하고 대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북한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 우리가 뭐 담대한 제안도 내놓고 대화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부 경제 상황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북한 내부에서 지금 쌀값이 올라가고 있고 꽃제비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럴 때 드론 같은 거 정세를 긴장시켜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북한에서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대화 방식이 어쩌면 드론 날려보내는 것도 대화 방식일 수는 있는데 저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대화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발을 하고 포탄이 한국 거기 떨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강력히 항의해서 거의 뭐 일촉즉발의 위험이 서로가 대치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쩌면 위기 뒤에는 또 항상 또 기회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년도 정세를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대량의 쌀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맞아주면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냥 제가 국민 한 사람으로 느끼기에는 북한이 포를 쏘고 이렇게 드론을 띄우고 이렇게 뭔가 국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런 액션을 보이는 건 실제로 북한 내부적으로는 더 뭔가 결연하게 국방력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북한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없어서요? 현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그 얼마 전에도 그 뭐 비행기 뭐 대량으로 동원해서 뭐 공중 그것도 했지만은 북한에 지금 갖고 있는 뭐 기계화 부대, 공군 부대, 해군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환갑이 지난 건물들인데 그걸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국방력이 돈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네. 업그레이드 못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고물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북한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만들기도 버거운데 언제 뭐 재래식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드론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국을 향해 날리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 사실 버겁죠. 예. 사실 올 한 해가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만 놓고 봐도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 같거든요. 예. 북한에서 원하는 거는 뭔가 이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말 그대로 당근을 원하면서 이런 도발을 한다라고 보시나요?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부에서 그 대규모적인 식량 지원을 받은 그 때가 잊혀지지 않겠죠. 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뭐 사이좋게 또 지냈죠. 근데 사실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그렇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쌀 40만 톤에 비료 10만 톤 매년 꼬박꼬박 올라갔고요. 올라갈 동안 북한에서 인명피해가 야기되는 도발은 한 적 없습니다. 먹은 값은 낸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그 정도로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북한에서 심히 그 고민할 겁니다. 그 10만 톤 정도 받겠다고 해서 그냥 10만 톤 받을 바에는 너희들이 좀 괴롭혀라 이런 마인드고 뭐 대북 식량 지원에 한 40만 톤씩 준다 그러면 북한에서 받을 만한데 문제는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그게 대규모의 대북 지원을 기대하기 또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또 이제 대량 아사가 난다 그러면 쌀을 주긴 줘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결국 북한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 마음먹은 만큼 지원은 분명히 안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긴장 관계를 끌어올려 가지고 좀 괴롭히겠다 뭐 이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기자님이 이 도발이 안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럼 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심각하게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전해봤고도 사실 솔직히 내용을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인기라는 키워드만 들었을 뿐 그 스토리를 하나도 저는 보질 않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제나 뭐 이런 저희 투자 환경을 하는데 사실 잡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고 듣고자 했었던 것은 이제 우리 안보 전략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뭐 우리 투자 환경이나 재정에 어떤 변화를 줄지라던가 북한 경제 상황을 조금 알아보고 싶었었던 부분이어서 앞서 이제 지금의 어떤 글로벌 리스크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 북한 경제 상황과 이들의 스탠스가 그러니까 이런 도발이 자꾸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경제가 아주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그러나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북한에서 이 남북 관계 악화를 통해 가지고 쌀 10만 톤이면 니들 괴롭혀라, 괴롭게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국을 괴롭혀서 뭐 북한이 얻을 건 없죠. 근데 남북 관계가 이제 이게 군사적 그 대치 상태가 치열해지게 되면 그러면 북한 내부가 결집될 수 있는 효과를 얻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내부 통제를 단단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전쟁 직전이기 때문에 니들이 불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남북 관계 악화로 분명히 얻는 거 있는데 근데 이 경제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북한이 상당히 지금 내년도하고 내후년이 위험한 고비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세계 경제가 위기다, 경제 침체가 된다 이러게 되면 북한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북한 같은 나라가 제일 크게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 4년도에 그때 그 소련에서 독립했던 나라 우크라이나든지 그때 무슨 벨벳 혁명 장명명 해가지고 독재 정권들이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 돌아가 보면 국제경제 위기가 있은 다음에 2010년에 아랍의 봄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돈들이 부자 나라로 다 돌아가니까 제일 피해보는 게 가난한 나라들이 물가 상승하고 그다음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독재 국가들한테는 경제 위기가 쥐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경제 위기가 지금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돈이 어디 또 신흥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나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벌써 스리랑카 터졌잖아요. 스리랑카에서 벌써 민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총리가 장기 집권하다가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경제 위기에 들어가면 위험해지는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2022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발, 그러니까 뭐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긴 했지만 무언가 계속해서 도발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2023년 내년을 생각했을 때 북한발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아마 내년도도 뭐 지금처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크게 선은 넘지 않는 선에서.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갑자기 획기적인 대응이 나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우리도 피곤하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계속 북한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것처럼 뭐 북한은 자기가 필요하면 나오니까 근데 계속 메시지는 그렇게 던질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도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적절히 막아내면 더 좋겠죠. 포획할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북한에서 도발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을 대응하면서 시기마다 맞춤형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새로운 도발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포 쏘고 뭐 그랬던 도발에서 뭔가 조금 달라졌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연 뭔가 함의는 있었는지 또 이전에 있었던 성주 쪽에 있어서의 도발과는 무엇이 달랐는지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더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